경남 밀양의 한적한 들녘마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 46세 고미선은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남은 몇 안 되는 또래로 매일 오전 7시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고 간호사가 오늘도 부지런하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고미선은 인기 많고 동네 아이들은 그녀를 미선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와 달리 손은 다정했고 누구든 아프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 벽면엔 어머니가 손수 키운 장미 넝쿨이 타고 올라가 있고 마당 한켠엔 작은 계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엔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진돗개 한 마리. 이름은 두리. 3살. 눈빛이 깊고 얌전하지만 요즘엔 웬일인지 하루 종일 아무 반응도 없이 나무 아래 웅크려 있습니다. 두리는 고미선의 어머니가 직접 데려온 개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랑 인연이 있더라. 당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시장에서 유기견이던 두리를 품에 안아왔죠. 처음엔 거칠던 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잖고 충직해지면서 고미선조차 엄마 닮았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먹던 것도 끊고 산책도 거부하고 낮에도 밤에도 마당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싶어 동물병원도 데려가 봤지만 신체적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죠. 미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도 애도기간이란 게 있는데 개라고 없겠나. 그녀는 그렇게 두리 곁에 조용히 물그릇을 두고 무심한 듯 다정하게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맞는 첫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고 그 텅 빈 집안에서 들려오는 두리의 낮은 신음소리는 마치 미선의 심장을 긁는 듯했죠. 그러던 중 어머니 일주기를 맞이한 어느 봄날, 하얀 국화 한 다발과 찐 달걀 몇 개를 챙겨 들고 미선은 산중턱 어머니 묘를 향했습니다. 두리야, 같이 갈래? 그 말에 고개만 돌리던 두리가 놀랍게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웬일이래. 오늘은 따라오고 싶나 보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두리에게 리드줄을 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두리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성묘길은 나지막한 오르막이었지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고미선은 익숙하게 오르곤 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조청, 직접 만든 유과,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이 담겨 있었고 두리는 그녀의 옆을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작년 이맘때 두리 데리고 산책 갔다가 기운 빠져선 갑자기 주저앉으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외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고개를 들어보니 벌써 산 중턱. 어머니의 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미선은 조심스레 낡은 낙엽을 털고 흙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두리도 같이 왔어. 그 순간 두리가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더니 짧게 컹 하고 짖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짖지 않던 두리가. 그것도 어머니 무덤 앞에서. 두리야, 왜 그러니? 그녀는 두리의 목줄을 감싸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두리는 갑자기 미친 듯이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리야, 안 돼. 그만해. 미선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두리는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더 거칠게, 더 깊게 흙을 파냈습니다.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가 산속에 날카롭게 울렸고 흙먼지가 이리저리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발 그만 좀 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묘지 뒤편 조용히 사라졌던 소나무 숲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스락.
미선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요? 그녀는 일어나 산을 내려다보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낮은 기침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등산복 차림에 손에는 낡은 손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외지인처럼 보였고 중년의 나이에 불쾌하지 않은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혹시 근처 사시는 분이세요? 미선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어머니 묘소 찾으러 올라오다가 강아지가 묘를 파고 있어서. 그 남자는 이상하게 말을 흐리며 시선을 둘이에게 고정한 채 웃었습니다. 진돗개네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요. 근데 저렇게 묘를 파는 건 처음 봐서. 미선은 불쾌한 기운을 느끼며 둘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남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상해서요. 이 산엔 오래된 묘들이 많아서 간혹 사라진 물건들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사라진 물건이요? 미선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예. 옛날에 여기 야산 뒤편에서 작물 묻었다는 소문도 있고 불법 묘의장 얘기도 좀 있고요. 뭐, 다 헛소문이겠죠. 남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뒷짐을 졌지만 그의 손등엔 낡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둘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미선은 그 짧은 짖음에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섬뜩함이 온몸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이야, 이제 가자. 그녀는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둘이는 여전히 묘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그 강아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 그 말이 산속 정적에 섞여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둘이야, 오늘은 왜 그러는 건데? 고미선은 조용히 읊조리듯 중얼거리며 집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이는 그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엔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한 초조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방금까지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한 둘이. 그와 동시에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 그 강아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 그 말이 미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부글거리는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조용히 마당을 정리했고 둘이의 물그릇을 다시 채워주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힘들었지. 조금만 자자. 밤이 되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벽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림, 그리고 둘이의 낮은 숨소리만이 들릴 뿐. 미선은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중요한 일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조용히 기록하곤 했습니다. 미선은 그걸 우연히 장롱 밑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노트는 대체로 평범했습니다. 동네 소식, 꽃이 핀 날, 손주들 근황. 하지만 마지막 몇 장에 이르러 미선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이, 넌 알겠지. 내가 왜 너를 데려왔는지. 그날 묘 아래서 들었던 그 소리. 잊을 수가 없어. 미선이는 몰라도 돼. 저 애는 조용히 살아야 하니까.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 미선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묘 아래라고 한 말. 그리고 둘이에게 말하듯 적어놓은 글들. 이게 뭐야, 엄마?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쓱. 마당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미선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습니다.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담장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조명을 끄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인가? 남의 묘를 파헤친 것도 아니고 남자가 한 말은 그저 추측에 불과했고 지금은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늘 그래왔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이상한 낌새 앞에서도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사람을 오래 기억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미선아. 미선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두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리야,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엄마가 뭘 숨겼는지는 나중에 알아보자. 두리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그날 밤 미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어머니의 글씨가 떠올랐고 산에서 만난 그 남자의 낯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두리의 밥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할머니의 혈압을 재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겉모습 뒤에 의심과 긴장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골목길. 고미선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보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조차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날씨가 이래 분명 봄인데. 입술을 깨물며 페달을 밟던 그녀는 보건소 앞에 도착해 자전거를 세우고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색, 아무 주소도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 컴퓨터로 인쇄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덤 밑에 내가 몰라야 할 것이 묻혀 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적이 드문 골목길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마을 안개는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미선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진료 중에도 자꾸만 정신이 흐트러졌고 혈압을 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 간호사, 어디 편찮은겨? 아니요,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 어머니의 묘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장난? 아니야, 두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어. 무언가 있다. 마음속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날 오후 그녀는 일찍 조퇴계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 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리의 계집 앞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노란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묻힌 게 뭐든 너까지 덮으려고 하지 마. 그게가 알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명 누군가 그녀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지만 담장도 닫혀 있고 마을 입구 쪽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리가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두리의 몸은 극도로 경계한 듯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담장 너머에 고정한 채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두리야, 조용히 해. 미선은 두리 곁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공포와 집착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다시 어머니의 묘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묻혀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경고하고 있다는 공포. 그러나 혼자서 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단 한 사람, 오빠 고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아, 웬일이야? 오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엄마 산소에 같이 가줄래? 응. 갑자기 왜? 지난주에도 다녀왔다며. 그냥 엄마 꿈을 꿨어. 좀 이상해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편지 이야기도 둘이의 행동도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창문에 무언가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천천히 창문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창밖엔 하얀 진흙이 묻은 사람 손자국이 창문 유리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손 분명한 손가락 자국. 그것도 마치 무언가를 긁고 기어오른 듯한 방향으로.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둘이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직 다 안 끝났어요. 토요일 오전. 날은 맑았지만 고미선의 마음은 온통 먹구름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여온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막연한 느낌을 넘어 분명한 징후가 되어 미선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묘를 다시 찾아가기로 한 날. 하지만 오빠 고성우는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어쩔 수가 없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산으로 향했습니다. 둘이는 마치 모든 걸 예감한 듯 평소보다 먼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가는 거다. 가방에는 간단한 삽, 손전등, 장갑, 그리고 물병 하나. 미선은 걸음을 재촉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대로 넘어가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산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경. 햇살은 눈부셨지만 묘지 근처엔 이상하게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둘이가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순간 둘이가 갑자기 짧게 짖더니 다시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야, 됐어. 이젠 내가 할게. 미선은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묘비 바로 아래 둘이가 파던 자리. 그곳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단한 흙. 하지만 몇 분 지나자 삽끝이 쿵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람 팔 길이만큼 되는 길쭉한 형태.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고 틈새엔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에 힘이 빠졌지만 미선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쾌한 냄새와 함께 묘한 압박감이 훅 몰려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보자기에 쌓인 여러 개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금붙이, 오래된 종이 다발, 그리고 군복상에 하나. 군복?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엔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젊고 생기 가득한 얼굴이었고, 그 남자는 군복을 입고 어깨에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누구야? 왜 엄마랑 이런 사진이? 그때 산길 아래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풀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고성우. 그녀의 친오빠가 묘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미선이 든 상자 안을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걸 왜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엄마가 뭘 숨긴 거야? 이 남자는 누구고?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선에게 다가와 사진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미선아, 넌 모르는 게 나아. 이건 그냥 묻고 지나가야 했던 거야. 뭘 묻어? 도대체 엄마가 왜 이걸 묻은 건데? 그 남자, 엄마가 평생 지워야 했던 사람이야. 이건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그의 말에 미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예? 오빠, 이게 명예야? 엄마가 죽기 전까지 둘이한테 뭘 말했던 건지 알아? 둘이가 이걸 찾은 거야. 말 못하는 개가. 그 순간 성우가 미선을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제발. 그 상자 다시 묻자. 이건 아무도 몰랐던 일이고 그래야 우리도 살아. 그래야. 그 말에 미선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 난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이가 묘지 가장자리에 앉아 마치 모든 걸 지켜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미선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상자를 열고 망설임 없이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군복상에 금으로 된 기념메달, 군부대 도장이 찍힌 문서, 봉투,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먼저 펼친 건 군 수첩. 그 안에는 누군가의 또렷한 필체로 일지가 적혀 있었고 기록은 1989년 5월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내 전시 비축물 이관 과정에서 불투명한 인계가 이루어짐. 창고 목록과 실제 수불 자료 불일치 확인. 상관의 지시로 일부 물품 외부 반출. 경계 근무자와 사전에 입맞추다. 양심의 가책, 기록을 남긴다. 이 문장들은 미선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뒷장을 넘겼고 거기엔 부대 내부에서 실제 반출되었던 장비 목록, 이관된 시점, 특정 인물의 이름과 계급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군 내부 고발자 기록이야?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함께 들어있던 문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보안 문서 복사본처럼 보이는 문서와 군법회의 기록 사본, 그리고 당시 진해 군수물유창에서 일하던 중령 김모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중령, 이 사람이 사진 속 어머니 옆에 있던 남자. 곧 미선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진실이 단순한 옛 연인의 비밀이 아니라 국가적 비리의 증거를 품은 일이었음을. 엄마는 이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준 거야. 그 군인은 부당한 명령에 양심의 고통을 느꼈고 결국 수첩과 자료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뒤이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 한 장. 봉투 안에 들어있던 어머니의 손글씨로 된 쪽지. 이것을 본다면 둘이의 인도를 따라간 것일 테지. 너에게 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는 나보다 더 충직한 친구였다.
언젠가 이 나라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이걸 꺼내주렴. 미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걸 마주하게 되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 두리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킨 거야. 두리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날 미선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목격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군 비리 관련 민원 접수처에 신고를 하고 보존된 문서와 수첩, 그리고 어머니의 유서까지 스캔해 자료로 넘겼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미선 씨, 귀하가 전달한 자료는 1989년 군 내부 감사에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한 기록을 잘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어머니도 그리고 둘이도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겠죠. 고미선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건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건 마당에 앉아있는 둘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전화벨 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들. 가장 조용하고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이 진실이 드러난 후엔 마치 낯선 무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선이네 집이 뉴스에 나왔다면서? 아니, 그 개가 그걸 파냈다던데. 진짜야? 엄마가 옛날에 군인이랑 얽혔다더니 그게 사실이었대. 소문은 마치 불붙은 들불처럼 마을을 타고 번졌습니다. 누구는 미선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누구는 그녀를 두고 쓸데없이 파헤쳤다며 뒷담화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 간호사 대단하네. 나라 일에까지 나설 줄이야.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정신이 없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선 작은 압박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모르는 차량이 멈춰 서 있곤 했습니다. 검은 선팅 유리, 번호판 없는 승합차.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사흘 연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리야, 오늘도 저 차 봤어. 두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핸드폰에 경찰서 직통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자에서 스캔한 문서 사본을 USB로 저장해 뒷마당 텃밭 아래에 묻었습니다. 누가 와도 난 이걸 지킬 거야. 하지만 미선이 걱정하는 건 단순한 외부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뜸했던 오빠 고성우. 그는 미선이 신고한 날 이후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용한 마당에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돌을 밟는 소리. 미선은 전등을 껐습니다. 두리는 마치 준비된 병사처럼 낮게 포복하며 현관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 앞에 선 건 고성우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손엔 작은 가방 하나. 눈빛은 어딘지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 미선아, 나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난 겁이 났어. 진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도 공격당할까봐 엄마가 평생 감춰온 걸 너가 들춰냈다고 생각했는데. 미선은 조용히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감춘 게 아니라 맡긴 거야. 두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성우는 눈물을 삼키며 작게 떨리는 손으로 미선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 유품 정리하다 찾은 건데 너가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안엔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 입원하던 날 남긴 노트였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조용한 사명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을 깨달으며 며칠 후 그녀는 국방부 조사팀으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미선 씨의 제보로 인해 1989년 진해 군수물유창 관련 미해결 기록이 재조사에 착수됩니다. 귀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신문과 뉴스에선 연일 양심의 기록을 남긴 여성이라는 제목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고미선 씨,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둘이도 함께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둘이를 위해서요. 그날 밤 미선은 마당에 나와 둘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달빛은 둘이의 털을 은빛처럼 빛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 우리도 조심해야겠지만 잘해보자. 둘이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고요히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묵 너머에 있던 작은 외침을 비로소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고미선의 마음엔 여전히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묘 아래서 발견한 군 기록과 유품들은 지금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조사팀에 의해 철저히 분석되고 있었고 언론은 양심 기록의 상자라며 그녀의 용기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겨운 시간은 모든 것이 잠잠해진 지금이었습니다. 둘이야. 그녀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이는 늘 그랬듯 조용히 그녀 옆에 머물렀고 그 존재만으로도 그녀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 국방부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은 국방부 감사실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공식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은 후손에게 반환 가능하며 진실은 기록으로 남겨질 예정입니다. 기록으로 남겨진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돌아오는 건 조용한 일상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바꿨다기보다 세상이 고요히 한 줄의 발자국만 남긴 채 제자리로 돌아간 기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어머니의 묘소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우 오빠와 함께. 준비 다 됐어? 응, 오빠. 두 사람은 둘이와 함께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이제 둘이도 산길을 오르며 낑낑대지 않았고 묘비 앞에서도 더 이상 흙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드디어 엄마가 묻어둔 이야기, 세상이 알게 됐어요. 성우도 가만히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엔 많이 화났었어요. 왜 그런 걸 우리 몰래 감췄냐고. 그런데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당하셨는지. 두 사람은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은 고요하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봄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매실주였습니다. 엄마가 이거 참 좋아하셨지. 작은 술잔에 따르고 한 모금 산에 부었습니다. 둘이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임무를 완수한 병사처럼 단단하고 위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미선은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기록보존 특별 강연의 마지막 순서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둘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저희 엄마가 지키고자 했던 걸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둘이가 그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모, 둘이는 이제 뭐해요? 그녀는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이는요, 이제 편하게 쉬어요. 엄마가 맡긴 마지막 임무를 끝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오래된 수첩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조용히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제가 둘이와 함께 지킨 진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래요. 그 침묵 속에 담긴 용기, 저도 이제야 이해해요. 창밖엔 바람이 불고 창틀엔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둘이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미선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밤 고미선은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둘이 옆에 앉았습니다. 마당을 감싸는 은은한 달빛,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둘이의 느긋한 숨소리.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둘이야, 이제 정말 끝났나 봐. 그녀는 손끝으로 둘이의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털결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너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지나쳤을 거야. 엄마가 왜 마지막까지 널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둘이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미선은 오래된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어릴 적 감기에 걸렸던 날, 첫 자전거를 타던 날, 대학 입학 소식을 알린 날, 어머니가 꾹꾹 눌러 담은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말은 못해도 늘 너를 믿었단다. 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야.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조용히 사는 누군가가 해낼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그 믿음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거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고 둘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했지? 둘이는 한번 꼬리를 흔들고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녀와 약속을 다 지켰다는 듯 잔잔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둘이 옆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내려앉는 조용한 밤. 그 안엔 슬픔도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줄기 따뜻한 위로처럼. 엄마, 이젠 편히 쉬세요. 그 진실, 제가 잘 전했어요. 그리고 둘이도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새벽녘 첫 햇살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일어나 둘이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